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를 좀 수정해서 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지지 유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12지지는 인간 세상의 이 지기에 속하는 것으로 음양과 오행이 융합되어 역법으로 발전되었고 그것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위나 시각, 날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12지지는 생년띠로서 그 각자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본래 동물적인 근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12지지 동물 가운데 어느 동물의 수심을 가졌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12지지 기원에 대한 학설은 몇 가지 전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석가 유래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석가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모든 동물을 다 불렀는데 12동물만이 하직 인사를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는 동물들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 동물들의 이름을 각 해년마다 붙여주었고 그 순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12지지가 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식간과 12지지는 상나라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12지지를 방위와 시간에 대응시켰으며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12지 생초라 하여 수면 인신상의 12지신상이 무덤에 비치되었고 이러한 12지지의 신앙이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것은 그 시기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신라의 삼국통일 시기를 전후한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존 자료에 의하면 삼국통일 이후에 방해신으로서 12동물로 상징화된 12지신상이 신라의 석탑과 왕릉의 호석에 나타나 있고 그 뒤 고려시대의 구분에 이어지고 의식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능묘에는 묘제의 변화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12지지에 대해서 모든 명리학 이론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소중하고 어느 부분의 이론이 부족하면 다른 이론을 알고 있어도 연결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기 때문에 12지지에 관한 총론을 좀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세력도 볼 줄 알고 사주도 뽑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24절기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지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지만 가지고 거의 봤죠. 사주를. 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 환경 이런 것을 동물 연지의 동물 그 다음에 뭐 태어난 시간의 동물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충해학 같은 거를 통해서 기lum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가지고 그냥 명리학을 지지를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수와 성수 이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점을 치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지지 가운데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음양에서 용으로 쓰이는 것은 일양으로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오행으로는
수에 속하고 동물로는 쥐에 속합니다.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는 이 자수의 인자가 아이벨 잉자에서 나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벨 잉자, 그러니까는 양 하나의 양 기운을 이렇게 잉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의 양 기운을. 그래서 양기가 비로소 싹트게 됨을 말하고요. 또 임신,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고, 자는 또 임신 기간이 짧고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으면서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발정에 이르니 번식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이 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금수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금한순행으로 얼어버리기는 하지만 이 자수가 그렇지 않으면 일양의 기운으로서 동지 이후부터는 습기로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붙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새끼를 낳고 나서도 몇 시간 안 돼서 발정에 이르는 그런 속성이라는 거죠.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주에서 습기가 없으면 이성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인기 없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뭐가 지금 오류가 났네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왜 움직여지지가 않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없어졌다. 자, 자월 동지가 되면 일양, 이름이 되며, 아니죠, 일양 오음이죠. 잘못됐네요. 그래서 일양 오음, 이렇게 오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양 오음이 되며 체는 순서에 따라서 양에 속하죠. 일양 오음이 되면서 체는 양이지만 그 사주에서 직접적으로 육신을 표출하면서 쓰일 때는 음으로 쓰인다. 그 이유는 자중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임수와 계수가 공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월에서 대설 때는 임수가 사령하지만 그렇죠? 동지에는 계수가 사령하고 자의 본기가 계수이기 때문에 차서에 의해서는 양으로 시작하지만 쓰임은 계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음으로 바꿔서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오행으로는 자는 수에 속하고 또 지혜를 상징하므로 사물에 대한 기교가 명민하고 모든 일에 민첩하고 예리한 특징이 있다. 자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씨앗, 종자의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일양, 그쵸? 또한 일양의 발현으로 처음 또는 시작의 뜻을 내포하고 핵을 상징한다. 일양의 발현으로 처음과 시작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천간에서도 처음과 시작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간목이죠. 형상으로 드러나는 간목. 이것도 시작, 출발, 처음, 뭐 이런 드러나는 거, 이런 의미로 간목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수 또한 이렇게 처음 시작의 뜻을 내포하고 또 이렇게 자루에다가 씨앗을 담아놓은 핵을 상징하기도 한다. 딱딱한 씨앗 속에 물이죠. 끈적끈적한 난자정자 같은 사람으로 치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한겨울이고 절기는 대설과 동지입니다. 방위는 정북이며 감궁에 초하고 숫자는 일육수죠. 그렇죠? 일육수. 그래서 여기서 일은 임수를 의미하고 수는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색은 검정색이다. 그래서 지장간은 초기, 임수, 중기와 봉기는 개수가 사령해서 이 좌우묘요는 중기와 봉기가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령 날짜가 보통 10, 20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중기, 봉기가 같기 때문에. 근데 오화만 좀 예외로 잡아요. 그 중에는 병, 기, 정이 있기 때문에 요 기토를 좀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10, 10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중의 기토는 굉장히 강합니다. 토로서.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쥐는 잡식성이면서 포유동물 외에 육식성 조류나 뱀 등의 먹이가 되어서 먹이 사슬의 고리를 이어가고 밤눈이 밝아서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활동이 용이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본질적인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뭐 현상적으로는 뭐 밤에 일하는 야간에 일하는 직업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형이상학적으로는 지식을 이용하는 그런 직업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수는 응축된 순수한 물로 수생목의 작용은 떨어진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자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좌우묘요는 그 중심에 삼합이나 방국의 중심에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른 오행을 생해서 자기를 변질시키지 않고 다만 뭔가 이렇게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은 충으로서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목숨 걸고 한다. 그래서 좌우충, 미유충은 강하지만 이게 뭐 수생목이나 그렇죠? 목생화나 금생수나 이런 거에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묘는 뭐 이게 요런 특징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오행이나 육신의 왕세 강약, 상생상극을 분석할 때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 오히려 뭐 목생화가 아니고 뭐 오묘파가 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수생목이 아니고 자묘형이 된다든가 그렇죠? 또 자유파 금생수가 아니고 자유파가 된다.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화를 보면 수화의 기운이 충돌하고 근데 사화는 서로 체형이 바뀐 거죠. 그렇죠? 어, 얘도 원래 음인데 얘는 원래 음인데 양으로 얘는 본래 양인데 음으로 그래서 본래 용으로 쓰이는 게 양과 음이 만난 거라서 오히려 정면 충돌을 하지 않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정면 충돌이에요. 물질과 물질의 충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음양으로 수국화하는 이거는 극으로서 오히려 응결된 수를 풀어서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축토를 만나면 자수는 자축합을 하지만 우화를 보면 좌우충을 하고 그 다음에
축이나 해수를 보면 해자축 방국이 되고 신금이나 진토를 보면 신자진 삼합으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화합의 이 중심에 있어서 자수를 왕지라고 한다. 오의 왕지, 수의 왕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수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총론으로서 딱 머리 인식하고 있어야 지지만 보고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토를 보겠습니다. 축토는 음양에서 음이죠. 음이고 그 다음에 축은 오행으로는 토에 속하고 동물로는 소에 속한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이 있고요. 시간은 새벽 1시 반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축 늘어져 잠자는 시간입니다.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조상이 움직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자, 축이란 매질 유자가 자원이다. 뭔가 묻고 매듭 짓는 것으로 구속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이 축토가 꼭 소띠가 아니더라도 축토 한 글자만 있더라도 이렇게 뭔가 자꾸 얽매여서 자유를 구속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책임감도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뉴란 연결한다는 뜻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연결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토는 인이라고 하는 봄을 생한다 해서 축생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묘모까지 연결지어서 축인묘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축이 인묘를 생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축토는 굉장히 그래서 이런 축토 대운을 만나거나 또 인목 대운을 만날 때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야 된다. 큰 변화가 있는 대운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의 성격은 급한 편이지만 행동은 느리고 유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호인이지만 한번 또 화가 나면 폭발하고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황소는 그 호랑이한테도 이렇게 대든대잖아요. 황소는 그 정도로 한번 화가 나면 폭발하고 쉽게 풀리지도 않아. 왜 쉽게 안 풀리냐면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씹고 씹어요.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되니까 속성이 그런 거예요. 속성이. 이 소라는 속성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사람은 속성이 그렇구나 알고 조심해야 되겠죠. 좋고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그런 속성이 다 있으니 성품과 속성이 있으니 그런 거를 알고 대하면 되겠다. 또 오래가요. 오래가는 특징이다. 장점은 어떠한 고통이 닥쳐도 그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월 대안이 되면 땅속에서는 이양 삼음으로 봄으로 가는 삼양 삼음의 나들목 역할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이니 이게 공격적이고 하극상 기질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단점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개혁을 통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면 다행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컷 고생하고 남존일 시키고 그런 정직한 성실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 야비하거나 정도가 아닌 거에는 수용을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격이 그렇다 보니 불리한 입장에 처할 때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서 하는 전문직으로 직업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축은 오행으로 토에 속하고 음양으로는 음에 속해요. 그래서 계절로는 가장 추운 소환과 대한의 절기고
방위로는 북동방이고 간궁에 처한다. 숫자는 10이고 숫자 10인 거는 50토죠. 토는 5하고 10인데 5하고 10인데 오는 홀수니까 이거는 무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요거는 기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지에서는 이거는 충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무토는 지지에서는 진토와 술토를 말하는 겁니다. 강궁에 처한다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강궁에 처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가 건궁, 그죠? 건태, 이, 진, 손, 감, 간, 곤. 8개의 방위 위치죠. 이게. 그래서 건과 태는 건깨와 태깨는 금에 속하고요. 그렇죠? 간깨와 공깨는 이거는 토에 속하고, 그렇죠? 그 진깨와 송깨는 목이기 때문에 바람이다 해서 목에 속하고, 이깨는 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감깨는 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되겠어요? 12지지는 항상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해, 여기가 자, 축, 그 다음에 여기가 인, 묘, 진, 그 다음에 여기가 사오미, 여기가 신유술. 이렇게 돼서 축인방, 축토와 인방은 간궁에 처하고, 북동방이죠. 간궁에 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사, 진토와 사화는 진사는 뭐예요? 손방에 처하는 거죠. 여기 손방. 손방에 처하니까 동남방이고, 그 다음에 미신, 미토와 신토는 곤방, 곤방에 처하는 거죠. 남서방이고, 여기 남서방이고, 술토와 해수는 건궁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서북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간방이죠. 간방에 처해 있는 거고,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있어요? 감괴, 이괴, 그쵸? 진괴, 택괴. 그게 뭐예요? 좌오, 묘요. 요거는 정방이죠, 정방.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왜 이걸 왜 배우느냐. 일반 상담을 하면, 별 질문이 많이 나와요. 별놈의 질문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방위를 보고 여기 12지지 중에서 그 사주에서 용신이 뭔지를 정해지면 이 용신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은 제가 뭐 아파트를 몇 동 몇 호를 미리 정할 수 있는데 몇 동 몇 호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유 자수가 용신이면은 6충, 그쵸? 6충이 좋다.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너는 6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쵸? 뭐 인목이 만약에 용신이면 이게 38목이잖아요. 3층이 좋다. 그쵸? 그리고 뭐 건궁이다. 이거는 건궁의 술토가 이 사람이 예, 용신이다. 그러면 50토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오지만 여기 충미, 충미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0층을 의미하는 거니까 10층 이상은 충미충은 축하고 미토는 10층 이상 뭐 이렇게 응용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들려서 사주를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가지고 이론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이런 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상담을 해 주되 가족이 나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 가족들을 다 이렇게 예, 저울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층수 같은 경우는 조정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정말 뭐 암담하죠. 거짓말 시키든가 임기응변으로 막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음, 이렇게 잠시 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궁에 처한다. 숫자는 10이고 색은 황토색이고 그리고 지장간에는 개신기가 사령한다. 축중에는 개신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어있는 토이니까 술을 만나면 더욱 응축돼요. 축토 자체가. 음, 예, 축토가 이렇게 동토나 마찬가지야. 땅 속에서는 습기가 이제는 일양으로서 습기가 설금설금 이렇게 풀어져 나오는 기운은 있지만 바깥에 오음으로써 사음이죠, 사음. 바깥에 삼음, 지장간의 땅 속에 일음. 그래가지고 이양사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토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뭐 자수나 해수나 이런 거 만나면 해자축 반국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얼어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이렇게 얼어붙으면 뭐가 안 돼요? 이 축이나 어, 이런 게 얼어붙으면 토생금하는데 불편하죠. 자수는 수생목이 좀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상생상극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어 있는 건지 대운을 만나서 풀리고 있는 건지 사주에서 이미 풀렸는지 이런 거 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축도는 진수축미토는 다 묘지예요. 다 묘지인데 묘지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전 계절을 입고시키고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토는 겨울이기 때문에 축토는 겨울이기 때문에 전 계절이면 가을이죠. 가을. 그렇죠? 가을을 입고시키죠. 가을의 대표성이 청간호 양이니까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경금의 묘시가 되죠. 그렇죠? 경금을 입고시켜야 임묘진이라고 하는 그죠? 임묘진이라고 하는 임목이라고 하는 삼양삼음이 예, 쫙 방해 없이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일단은 축년이 왔다. 그럼 뭐 먼저 살펴봐야 된다. 축년이 오면 아 세운에서 축년이 오면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경금을 입고시키러 왔구나. 그럼 이 경금이 뭐냐 이거야 이 경금이. 응? 경금이 남편인지 부모님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게 문서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 묘지로 들어가는 운이니까. 그리고 묘지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고지작용도 해요. 고지작용도. 그래서 고지작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보관한다는 뜻. 그래서 이게 묘지작용인지 고지작용인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 그쵸? 축이 사화나 유금을 만나면 삼합이 성립되죠. 그리고 축토가 경금을 이고시키러 왔더라도 지지에 이렇게 미토가 있으면 축미충으로서 미중의 간목을 개고시키는 작용을 한다. 어, 미토는 간목의 묘시거든요. 네, 사오미 여름이잖아요. 사오미 여름 전에 봄이었었으니까 봄에 간목을 여기다가 입고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래 봄에 간목을 입고시켜야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의미와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음, 그리고 이것이 어, 그리고 이것이 미토를 보면 충
해서 간목을 개고시키는데 본기, 기토, 기토까지 예, 동하는 작용과 함께 기토까지 동해요. 기토까지 동하는 작용과 함께 기토가 동해서 왜 토생금을 하겠죠. 가을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미중의 정화, 여기는 이제 흩어지고 중기 간목은 개고되고 공기는 움직인다. 이런 거를 어떤 사주를 보고 이런 운이 왔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통변하고 살펴볼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호랑이입니다. 세 번째. 자, 호랑이는 음양으로는 삼양삼음이죠. 삼양삼음이라고 해서 이게 주역에서는 지천택계, 곤이직계, 건이천에서 지천택계가 되죠. 굉장히 좋은 계예요, 계명이. 그래서 어쨌든 이는 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목에 속한다. 동물로는 호랑이다. 그래서 절기로는 입춘과 우수가 있고요. 시간으로는 03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를 인시라고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펼칠 연자로 얽어낸 것을 이끌어 신장시켜서 옮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인자에 물수변만 들어가면 이게 이제 펼칠 연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임수가 갑인월에 이렇게 태어나면 이 수생목이 굉장히 서로 상응하면서 수생목이 원활하게 잘 나가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식신격으로서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인목, 수목, 수목, 식신격. 그래서 이거는 얼어 있는 거죠. 얼어 있는 임수를 간목이 이렇게 수생목으로 신장시켜서 옮기게 한다. 이 임수는 여기다 계집열자를 넣으면 이게 아이베림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움켜쥐고 웅결돼 가고 있던 것을 갑인이 이렇게 갑인을 만나면 임목이 이렇게 임수에 얽어낸 것, 축토에서 얽어낸 것을 토에서 얽어냈던 것을 임목이 이렇게 미끌어서 신장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수변이 들어가게 되면 수목 식신격으로서 지혜가 수라고 하는 경영 능력, 지혜 같은 것들이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창의력으로 발현될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월 우수가 되면 삼양삼음으로 양기운이 뻗어 올라가는 상이에요. 그래서 오행으로는 양목으로 춘절기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임목은 강목이라고도 하고, 또 마른 조목이라고도 하고, 또 예쁜 싹과 같은 눈목이라고도 하고, 또 사목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계절이나 주변에 어떤 오행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수의 기운을 왕성하게 흡수해서 화에 이르게 하지만, 그죠?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르게 하지만, 인월에 만약에 화가 없이 수가 강하면 자라기가 어려워요. 자라기가 어렵고 오히려 부목이 돼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수가 없이 화가 강하면 분목이 돼서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 인중의 간목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분목되기는 쉽지는 않죠. 분목되기는 진짜 인호술 화국에 병정화가 천간에 떠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 정도까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는 번개처럼 민첩하지만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뒷발은 앞발을 쫓아 밟으며 야밤 행동을 좋아하고 사냥 외에 종일 낮잠을 즐기기도 한다. 참 팔자 좋습니다. 그죠? 굉장히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남이 알지 못하게 야밤 행동을 좋아해서 그냥 딱 일을 몰래 해치우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예요? 밤에 열심히 밤새 공부하고는 낮에는 학교 가서 그냥 졸고 앉아서 공부는 해서 뭐해 그러면서 주변 경쟁자들을 어떻게 긴장을 풀어놓게 하는 그런 꼼수도 부릴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속정은 있으나 밖으로 쉽게 표현하지 못하여 사귀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물질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그거를 역이용 당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남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사주에 호랑이 인자가 있으면 호랑이띠가 아니더라도 고독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음양과 오행으로는 양목에 속하고 계절은 봄이고 그렇죠? 절기는 입춘과 우수이고 방해는 북동박이며 강궁에 처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강궁에 처하고 숫자는 38, 38목에서 3목 그렇죠? 8은 을목 3은 간목 색은 녹색이고 지장간에는 무연갑이 사령한다. 그 다음에 신금을 보면 충하죠. 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목은 삼양, 삼음이에요. 삼양, 삼음. 그렇죠? 근데 신금은 어떻게 반대죠? 삼음, 삼음, 삼양이에요. 그러니까 임목은 삼양, 삼음으로써 음을 뚫고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하면 그렇죠? 신금은 양기운을 땅속으로 수렴시키는 운동으로 내려가는 기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과 내려가는 기운이 만나니까 충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금을 보면 충하고 인사신 삼형살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해수를 보면 인해합으로 합을 하지만 선합후파 처음에는 합했다가 나중에는 인해파로 작용한다. 그거는 이제 인목이 워낙 조목이라고 됐잖아요. 말은 그래서 인목이 해수를 보면 처음에는 수생목 하면서 인해합으로 가지만 이것이 좀 시간이 끌면은 해중의 수를 인목이 다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와서 오히려 파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묘진 인목이 묘와 진을 만나면 인묘진 방국을 이루고 인목이 오수를 만나면 삼합이 성립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축토를 만나면 암합으로 묶이고 축토를 만나면 어떻게 암합으로 묶이나요? 이제 인중에는 그렇죠? 무, 병, 갑이 있어요. 그리고 축중에는 개, 신, 기가 있어요. 그래서 봉기끼리 갑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고 명합 드러난 것은 천간으로 드러난 천간합은 명합이라고 하고 지장간에서 이렇게 봉기끼리 합하는 것은 암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암합으로 묶인다. 그리고 운에서 미토가 오면 인목은 입고돼요.
왜냐하면 인중의 간목, 그쵸? 인중의 간목이 미토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은 입고 된다. 근데 미토가 원국에 있고 인목이 운에서 오면 이때는 원진살 작용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선호에 따라 다르죠. 운에서 미토가 오면은 간목이나 인목을 입고시키는 작용으로 그걸로다가 봐야 되고, 이제 미토가 원국에 있는데 운에서 인목이 오는 경우에는 원진살 작용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인까지 설명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묘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목, 지지 묘목은 음양에서 인목이 양이니까 얘는 음목이죠. 음목. 그리고 오행으로는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동물로는 토끼가 되는 거죠. 절기로는 경칩하고 춘분이 있고요. 시간으로는 5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묘는 버드나무 위에서 나왔다. 버드나무유. 무성하다, 무릅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봄에 만물이 땅 위로 올라오느라고 애쓴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버드나무유는 이렇게 음이니까 부드러운 나무고요. 그 다음에 무성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을목은 무성한 거예요. 무성해서 사주에 을목 하나만 있어도 그냥 무성한 거예요. 그냥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을목 하나만 있어도 경쟁에 굉장히 시달려요. 무성하기 때문에. 이게 목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릅쓴다는 뜻이 바로 이제 봄에 만물이 땅 위로 올라오느라 애쓴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묘월 충분히 되면 묘월 충분히 되면 사양 이음으로 순목이에요. 순목. 사양 이음으로 아직은 순목이니 음이기 때문에 더 순목이라고 하는 거죠. 화초목과 같다. 그러므로 금수가 많은 것을 꺼린다. 을목은 금수가 많은 것을 꺼려요.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건 병화예요. 병화. 병화.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의 도움이 필요한데 병화가 없이 술을 만나면 떠내려가기 쉽다. 부목되기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끼는 모든 일에 민첩하고 매우 영리해서 굉장히 그 지혜가 있는 동물이긴 한데 이게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긴 신체 요건으로 올라갈 때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신체적인 취약점으로 급강하식의 내리막길로 흉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려올 때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인간관계에서 배신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화려함을 좋아하고 속은 소심하면서 겉으로는 호기를 부리는 그런 성격이 작용해요. 그래서 간혹 일에 있어 실패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사주가 잘 짜여 있으면 백이 소멸될 수 있다. 음양과 오행으로는 음목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봄이고 경칩과 춘분이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위로는 정동방이죠. 그렇죠? 요는 정동방. 그리고 팔궁의 괴명은 진궁에 처하고 숫자는
38목 중에 음목이기 때문에 8이 되고요. 색은 녹색이다. 그 지장간에는 갑을이 사령한다. 갑을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술토를 보면 묘수랍으로 합의되죠. 술토를 보면 묘수랍으로 합의되지만 입고되는 작용도 살펴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입고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음간의 묘지도 있거든요. 음간의 묘지. 음간의 묘지는 을, 정, 기, 을정, 개, 을정, 신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사주를 빨리 보는 법은 12운성으로 언제 이게 돌려서 봐요. 그래서 외울 거는 딱 외워놔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들은 빨리 외워놔야 되는데 일단은 양간의 묘지들 다 진술충미죠. 양간의 묘지는 다 진술충미예요. 진술충미 토에서도 중기의 양간이 그 진술충미토의 묘지다. 즉 예를 들면 진중에 을개무가 있죠. 그렇죠? 을개무. 그러면 요 중기가 요게 묘지인데 이 개수가 뭐예요? 이건 음이잖아요. 임수. 양이 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묘지고.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가는 을정 신개인데 음간의 묘지도 다 진수충미토에 있어요. 그래서 을목은 바로 여기 술토가 묘지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축토가 묘지고요. 음간의 묘지. 그 다음에 신금은 진토가 묘지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미토가 묘지예요. 그래서 을정 신계 이렇게 음간의 사묘지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묘목 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시장간에. 그쵸? 이 묘목이 술토를 만나면 묘수를 합을 하지만 이게 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입고된다는 거예요. 입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되는 작용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묘진 방국을 그리고 이 묘는 인목을 만나면 인묘진 방국을 이루고 또 묘는 해수를 만나면 해묘미 삼합으로 성립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수는 수생목의 작용은 하지 않고 그렇죠? 이 묘목에게 이렇게 수생목의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수는 오히려 이 묘목의 뿌리를 오히려 상하게 하여 자묘형이라고 하는 형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유금을 만나면 묘유충으로다가 상충으로 화에 도움이 없으면 천간지지에 어디든지 화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묘유충은 묘목이 완전히 작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화가 있으면 완충작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축, 인묘 4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